예, 참 고민 많은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리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명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드라기만 연준 의장 가면 이제 모든 게 완벽한 비둘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좀 금리 어떻게 인하 쪽으로 속도 더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라가르드 IMF 총재는 뭐 시장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이제 그 정책 기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성장 지향주의론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그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라가르드 IMF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명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또 좀 이제 덜 알려진 사실이 그 연준 이사가 2명 이제 이번에 미 연준 이사 그렇죠. 2명이 이제 바뀌었는데 야 대표적인 또 이 비둘기파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연준의 구성도 보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그 비둘기파 집중이 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표적인 중앙은행인 미 연준과 ECB가 이제는 정말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표들 보면은 미국의 5월 무역 지표라든가 6월의 고용 지표라든가 시장 기대에 다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거의 지금 뭐 최근에 서베이를 보면은 미국의 그 7월 이번 달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0.25%의 금리 인하에는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이제는 금리 인하 정말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뭐 이제 물론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지금 뭐 트위터 통해서 압력을 넣고 있죠. 뭐 이제 최근에도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환율 조약을 거듭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정말 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정말 가까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많은 그 중앙은행들이 그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나선 중앙은행들도 있고 결국 하반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또 금리 인하이기도 해요. 지금 사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시 의문부가 붙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장의 어떤 그 타겟책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카드는 금리 인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도 탄력을 받고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시장 안에서 뭐 업종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부터 당연히 실적 발표했으니까요. 차장님께서 이번 실적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6.5조라는 숫자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그 삼성에서 말한 일회성 수익을 빼면 오히려 시장 예상치 하회한 거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을 때 딱 보고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뜯어봤는데 아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그리고 시장도 이제 좀 반영을 했죠. 사실은 네. 사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일회성이 0.9조 원 이거는 뭐 이제 사실 못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반영되면서 사실 이거를 뺀다면은 사실 그 시장의 어떤 그 추정치 컨센서스의 가장 밑단에도 조금 못 미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본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 5조 7천억 정도를 봤는데 이것도 약간 못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제가 이제 좀 그나마 여기서 이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은 뭐 아직까지 이제 부분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자료들의 어떤 지금 추정을 보면은 반도체 부분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3조 3천억 원 좀 선방을 했어요. 사실 이게 한 3조 원이 못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일단 3조 3천억 원을 선방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IM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 급감이 눈에 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뼈아픈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갤럭시 S10을 야심차게 내놨는데 S10의 판매가 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지금 못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스마트폰 판매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S 시리즈, L 시리즈 이런 식으로 고가 라인, 중저가 라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는 뭐 M 라인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의 대부분이 이런 중저가 라인에서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인 게 사실 중저가 라인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화웨이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이제 호재는 있어요. 반면에 부가가치라는 측면,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깎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라인 쪽은 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박한 쪽 라인이 좋다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좀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가전 부문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여러분들 요새 뭐 많이 이제 뭐 우리 건조기라든가 뭐 제습기라든가 여러 이제 생활 가전이 워낙 좋으니까 실적 양호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가 예상보다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분명히 반도체 경기가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공급단에서의 어떤 이 감소를 통해서 하반기에 좀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아마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그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저는 하반기에는 조심스러운 개선을 기대해 보고요. 또한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일회성 이익 때문에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애플향 신모델 OLED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3분기나 4분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씩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악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의 수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파, 뭐 여러 가지 증권사나 또 국제 뭐 연구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신용평가사에서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좀 차장님께서는 어떤 뷰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이슈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21일 날 이제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정부 여당의 어떤 지층 결집을 위한 뭐 이러한 이제 이 어떤 행동이다라는 게 어떤 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뭐 거의 탑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사실 일본 입장에서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일본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결국 이게 제살 깎아먹기식의 어떤 그런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벌써 이제 주가가 말해주는 게 최근에 일본 소재 업종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종이 며칠 올랐는데 반대로 일본 소재 업종이 빠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기업들의 타격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 전체로 봐서는 지금 거치하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일본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일부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 나올 수 있지만은 소재라든가 장비가 지금 너무 일본 의존도가 강한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이제 3가지 소재를 갖다가 일단 뭐 일본에서 규제를 했는데 한 2가지 정도는 우리나라가 아직 만들고 있는 사실 소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점유율이 떨어질 뿐인데 이번 기회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가 좀 소멸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만간에 어떤 일본과 어떤 이제 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런 상황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사실 중간에서 입장이 되게 난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분명히 뭐 뭔가 중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저는 이게 장기화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 선거가 끝나봐야 뭐가 더 나올 것 같고 아베 그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 다시 또 잠잠해질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힘든 얘기만 여쭤봐서 좀 그런데 바이오 얘기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름대로 시장이 옥석을 가렸던 것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에서 좀 충격이 오다 보니까 더 좀 움츠러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가능성이라든가 잠재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네. 이제는 임상 데이터라든가 어떤 결과의 분석을 좀 우선한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좀 이제 속된 말로 샴페인을 터트리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자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상용화돼야 되거든요. 사실 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상용화되는 단계가 도달하는 제품이 생겨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가능성에 투자하는 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상 어떤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항암 신약이라든가 또 이제 뭐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삼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옥석이 좀 가려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반기에도 아마 이런 충격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삼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또 분명히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좀 도약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한 도약의 한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눈높이를 재조정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시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워낙 이슈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 여쭤보기도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략을 그러면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한 4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그 이익 전망치 흐름을 보면은 하반기 중에서 이익 사이클의 회복 기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아주 좀 약간 기대 섞인 그런 좀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기 둔화 우려 이러한 그 시장 부담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 하반기 증시가 지수의 어떤 탄력적인 강세 흐름보다는 저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은 유동성의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좀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업종 중심의 장세가 나타난다면은 역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5G라든가 또 최근에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시장 트렌드의 어떤 중심에 있는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신산업 관련주가 역시 시장에서는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참 쉽지 않겠네요.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5G와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까지 제가 꾸준하게 계속 관심 가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